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우리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도 우리 경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면서 4월 23일 목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최근 저물가라는 이야기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정부 역시도 물가 상승률이 0%대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연초부터 담배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쇠고기 등 생필품 값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또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오는 등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도 체감 물가가 높게 느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와 한돈 가격은 소비자들 체감 물가를 높이는 주된 원인입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밥상에서 참 빠질 수가 없는 음식인데요. 한우 가격은 올 들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한우 수급 조절의 일환으로 진행된 암소 감축 사업으로 인해 송아지 생산량이 줄며 사육수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한우 육류 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한우의 월 평균 가격은 매월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들어 한우 가격은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6.1%가량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돼지고기 1kg당 가격이 1월에는 4,614원이었는데 점차 상승해서 4월에는 4,832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대체재인 닭고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육 등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매출이 늘어난 닭고기 값은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난 도매가 기준 1kg당 3,295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7%가량 감소했습니다. 닭고기의 수요는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1분기 닭고기 매출은 전년 1분기 대비 22% 늘었고요.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지만 닭고기 매출은 30%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육 등 한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매출이 85%가량이나 상승했습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나들이철이 시작됐지만 한우 가격 고공행진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류 수요가 닭고기 쪽으로 몰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소고기 값이 많이 높아진 것 하나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기호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와 커피, 아이스크림 등 이런 기호식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것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등 커피 전문점들이 우르르 가격을 올려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원이 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또 올 1월 1일에는 담배값도 한 갑당 2,000원씩 올랐죠. 그런데 최근에는 햄버거와 아이스크림도 가격 인상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롯데제과와 빙그레, 혜태제과와 롯데푸드 등도 유통 채널별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 협상에 들어가면서 공급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크류바와 돼지바 등 나무 스틱 바 타입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6에서 많게는 16% 정도 인상되면서 값으로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메로나와 비비빅, 엔초 등 14종의 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빙그레의 경우 채널별로 공급가 가격이 다르지만 평균 16%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업계 1위인 롯데제과도 스크류바, 왕수박바, 조스바, 메가톤바 등 11종의 가격을 6% 정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푸드도 보석바와 돼지바, 알건바 등 10종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기로 했고요. 업계 3위인 혜태제과 역시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햄버거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버거 14종과 디저트 8종의 가격을 100에서 300원, 평균 3% 올렸습니다. 인상 품목은 1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되고 평균 인상률 3% 수준입니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의 경우는 3,300원에서 3,400원으로 값이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버거킹이 대표 메뉴인 와퍼 가격을 5,0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렸습니다. 햄버거 메뉴 가격을 최대 8.3%까지 인상했고요. 맥도날드도 빅맥과 더블 불고기 버거 등 버거류 10개와 아침 메뉴 5개를 평균 1.89%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냉동식품 역시 가격이 올랐습니다. 냉동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돼지고기 값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CJ제일제당은 순돼지 등심 돈가스를 7%가량, 백설 군만두를 5%가량, 비비고 왕만두가 5.88%, 백설만두가 3%가량 이렇게 값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도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만듭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지하철 요금은 250원, 광역버스 요금은 450원 인상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전국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 요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4.6% 올리기로 했고요. 상수도 요금은 10% 올렸습니다. 전주시는 하수도 요금을 36% 인상했고요. 제주도도 오는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9.5%, 하수도 요금은 27%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액화 석유가스라고 불리는 LPG 가격도 인상되고 있는데요. LPG 수입 판매사인 이원은 프로판과 부탄 공급 가격을 4월부터 킬로그램당 38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점점 더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보험료도 조금 올랐는데요. 생명보험사들은 이번 4월부터 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새로운 경험생명포를 상품에 적용하면서 보장성 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은 0%대라는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체감 물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6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 평균은 3.3%였습니다. 정부의 물가 상승률 통계치인 0.8%보다 2.5%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현 상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아진 주된 이유, 뭐니 해도 불황입니다. 대기업들이 장기 불황을 우려해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는 오르면서 더욱더 체감 물가는 상승하는 건데요. 금융권에서만 지난해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가구의 상환 부담이 높아진 것도 체감 물가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한 정부가 안심 전환대출 등을 이용해서 대출 구조를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바꾸면서 금리는 낮아졌을지 몰라도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은 원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더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폐업이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체감 경기가 실제 경기보다 훨씬 부정적인 만큼 소비 여건 개선과 함께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를 위해 부채를 증가시키는 정책보다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이 더욱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부의 통계치는 0.8%대로 굉장히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느끼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와 그리고 체감 물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주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란 우선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즉 자회사죠.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지휘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지주회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순수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지주회사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순수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지배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반면 사업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접 다른 사업도 벌이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지주회사는 기업 투명성 강화 바람이 불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주회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대기업 중엔 LG전자와 LG화학 등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LG가 첫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주회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최근 SK그룹이 그룹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간 그룹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분담해왔던 두 가지 기업 SK C&C와 SK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기로 한 겁니다. SK C&C와 SK는 각각 1대 0.74의 비율로 합병하게 됩니다. 합병 주체인 SK C&C가 신주를 발행해서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입니다. 합병 지주회사의 사명은 SK 주식회사로 정했습니다. SK의 지속성 그리고 브랜드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두 회사가 기업 결합 신고를 끝내면 총자산 규모 13조 2천억 원의 대형 지주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로 주목받았던 현대글로비스의 자산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6조 1962억 원인데요. 그래서 SK의 새로운 지주회사는 현대글로비스의 2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SK그룹은 지난 20일 각각 두 회사의 이사회를 열어서 양사 간의 합병을 결의하고 통합법인을 출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의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인위적인 인력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두 회사를 합병한 데 따른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정체조짐을 보이는 그룹 경영의 전반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병하는 두 회사,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C&C는 SK그룹의 계열 시스템 통합업체입니다. 삼성그룹의 삼성 SDS와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주식회사 SK는 그룹 계열사로부터 SK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 매출의 일부분을 사용료로 받는 것이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순수 지주회사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SK 통합그룹은 실질적으로 사업 기반을 갖춘 사업 지주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됐습니다. SK C&C 역시 그간 자금력 부족 약점을 털어내고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목되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실 SK는 그간 명목상으로는 그룹의 지주회사였지만 실제로는 SK C&C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SK C&C가 SK 지분을 31.8% 보유한 최대 주주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지주회사의 최대 주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최 회장은 SK CNC의 지분 32%를 가진 최대 주주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새로 출범한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될 경우 SK그룹은 최 회장에서 SK CNC, 그리고 SK, 그리고 사업 자회사로 이어지는 4단계의 사업 구조를 최 회장에서 합병 지주회사, 그리고 사업 자회사로 나눠지는 3단계로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SK 주식회사 역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 회사는 그룹 주력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SK네트워크스 등의 지분을 고루 쥐고 있습니다. 물론 합병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은 명목상으로 줄게 됩니다. 예컨대 SK CNC의 경우 최 회장의 지분은 종전 32.9%에서 23.4%로 감소합니다. 2대 주주인 최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지분 역시 10.5%에서 7.5%로 낮아지게 됩니다. SK그룹 측은 그러나 대주주 지분이 종전에서 줄어들게 되지만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03년 소버린 사태 같은 적대적 M&A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지분 감소 상황까지 감내하기로 한 건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사회적 바람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여타 계열사의 합병을 유도하는 식으로 본격적인 그룹 사업 개편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두 회사의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은 SK CNC가 23만 940원, SK가 17만 1853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등 다른 대기업 그룹들도 SK의 합병에 자극받아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의 그룹 지주회사 합병에 따라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SK의 지주회사 합병이 잘 마무리될 것인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볼만한 전시회 소개해드리는 목요일이죠. 오늘도 좋은 전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 사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까? 이런 고민 사진 작가들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거짓말의 거짓말, 사진에 관하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 현대사진의 대표 작가인 황규태와 구본창, 그리고 사진작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노순택 등 사진작가 18명이 참여한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의 구도나 각도, 그리고 렌즈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 등 다양한 촬영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사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장 입구 쪽에 걸린 연작 5점이 특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색색의 피사체가 하얀 배경 위에 크게 확대돼 있고 마치 보석 원석이나 사탕처럼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누를 촬영한 겁니다. 일상적인 비누지만 독특한 앵글을 통해 생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사진의 특성, 잘 보여주는 작품도 있습니다. 박진영의 야구 글러브는 바닥에 놓인 헌 야구 장갑 12짝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기법 없이 찍은 직설적인 사진인데요. 하지만 이 사진이 후쿠시마의 버려진 장소에서 찍은 것임을 알면 배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배경이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백승우 작가는 각각의 풍경을 기록한 사진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며 구입한 5만여 장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내서 60장을 고르게 하고 사진이 담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함께 지어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새로운 의미를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시. 이번 전시회는 6월 21일까지 서울 평창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기획특별전 한글편지 시대를 읽다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각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상과 언어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글편지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글편지는 임금은 물론이고 노비들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영안도, 현 함경도죠. 함경도 경성에서 군관으로 지내던 나신걸이라는 사람은 1490년 무렵 고향인 충청도 회덕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한글 편지에 담아서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2012년 5월 대전 유성구의 안정나씨 묘역에서 발견되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가 됐습니다. 또 숙종이 1680년 즈음에 딸의 집에 가 있는 어머니 명성왕후에게 보낸 한글 편지도 전시가 되고요. 양반 손규렴이 노비 기축에게 밀린 소장류를 보내라고 경고하는 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전하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 현대사를 전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학도병 이유근 씨가 어머니에게 썼다가 붙이지 못한 편지도 인상적이고요. 이 밖에 추사 김정희, 그리고 정조, 효종이 쓴 한글 편지를 비롯해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인 박율야 씨가 유학 시절 한국어를 가르쳐준 타슈켄트 세종학당 교사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 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박물관 박준호 연구사는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부터 디지털 편지까지 옴니버스식으로 조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시회들 두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나들이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어난 6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2.7% 증가한 약 8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양호한 실적은 내수 부문에서의 견조함과 더불어서 해외 법인에서의 매출 성장에 따른 적자폭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해외 법인 매출 증가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섰습니다. 2013년에는 1억 명이 넘어서면서 총 인구의 9.7%가 고령 인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은 전체 인구 대비 규모는 미미하지만 현재 임플란트 제품의 잠재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런 중국 임플란트 시장의 고성장 하에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장기화 및 기대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서 오는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구조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치과용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이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는 대상자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65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런 보험급여 적용 확대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스템 임플란트는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매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주목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중 시인의 꽃밭이라는 시인데요. 윤석중 시인은 우리나라 어린이 문학에 큰 이바지를 한 시인입니다. 20, 30년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전통에서 조금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동시와 동요를 썼다고 합니다. 봄날 꽃밭을 배경으로 귀여운 아이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윤석중 시인의 꽃밭 함께 들어보시죠. 꽃밭 윤석중. 아기가 꽃밭에서 넘어졌습니다. 정강이에 새빨간 피. 아기는 으아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 자세히 보니 그건 피가 아니고 새빨간 꽃잎이었습니다. 새빨간 꽃잎을 보고 새빨간 피인 줄 알고 울음을 터뜨린 아기.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귀여운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밭으로, 들판으로 나들이 나온 어린 아이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따뜻한 봄날과 천진난만한 아이들, 정말 잘 어울리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도 잠깐씩이라도 짬을 내셔서 좋은 날씨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